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래의 군사 프로젝트. 2. 암흑악마의 무기. 3. 북한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풍보하자 우리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경항모로 불리는 항공모함 도입 카드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전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단순히 다목적 대형 수송하루로 부르던 것을 1년 만에 경항모로 변경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목적 하에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전투기를 태우고 병력 및 장비, 물자 수송 능력도 갖춘 3만동급 경항공모함을 도입해 해군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항모 도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계획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지어졌지만 2019년 발표에는 놀라운 무기 도입 계획이 하나 등장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극비사항으로 삼고 있는 소위 악마의 무기가 신규 사업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렸죠.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이길래 이렇게 철저히 감춰온 것일까요? 지난 2021년 9월 15일 군 당국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 영상에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이 날아가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을 공개해 놀라움을 선사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가분수 형태의 현무사가 아니라 현무이 탄두강화형 미사일이라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현무사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탄두를 가졌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모양의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충남 안흥시 염장에서는 실제 현무사 미사일을 발사해 해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지만 그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현무사는 한국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알려져서는 안 극비 사인이기 때문에 종전에 비공개로 실시했던 현무이 탄두강화형 미사일 발사 영상을 대신 공개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다조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절대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무사와 같은 신형 미사일인데 자칫 외부에 도출되었다가는 적국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쉽게 발표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이나 성능, 모양 등은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등장했다가 2020년에 사라진 그 무기도 극비 무기입니다. 바로 전자기펄스탄이라는 무기인데요. 다른 말로 엠플렉트로 마그네틱 펄스탄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무기입니다. EMP는 어떤 무기일까요? EMP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62년 미국이 하와이에서 실시한 스타피쉬 프라임 실험입니다.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1450km 떨어진 존스턴 섬에서 토르라는 강력한 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존스턴 섬에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던 폭발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바로 1450km 떨어진 호놀룰루에서 300여 개의 가로등과 견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고장난 겁니다. 전화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죠. 이 실험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한 강력한 음파진 동펄스라는 에너지 덩어리, 산소나 질소와 만나면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튀어나와 대기를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대기 중에 강력한 전자기기장을 형성해 전자회로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 덕분에 적의 지휘통신과 전자기기를 한방에 무력화시킨다는 핵전자파 공격무기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죠.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기펄스탄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켜 불구가 됩니다. 가령 반경 2km짜리 EMP탄이 서울에서 터지면 반경 2km 내 모든 TV, 형광등,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 반도체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은 과부하가 걸려 파괴되어 그야말로 불구가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더라도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지하로 흘러들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비살상용 무기지만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악마의 폭탄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한국은 북한을 무력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1999년부터 응용 연구를 시작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든 1999년부터 EMP 발생 기술 연구를 시작해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현재는 반경 100m 내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 수준이지만 더 진전시키면 전자장비를 실제로 파괴하는 하드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당시 박찬규 에드 소장은 국회에 출석해 EMP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는 한나라당 김학성 의원의 질의에 군에서 전력화를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죠. 당시 군 당국은 EMP탄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 이 폭탄으로 불리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HPM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반경 1km급 EMP 무기의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밀 중에서도 극비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에드 역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방위사업청은 2017년 2월 14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EMP와 레이저, 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 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는데 2018년 1월 반경 1km에 해당하는 EMP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국방기술통지원과 방위사업청은 에드 주도로 1km 유효거리를 가진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죠. 2009년 유효 반경 100m에 해당하는 EMP탄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반경을 1km까지 넓인 EMP탄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 1월의 발표이기 때문에 분명 한국은 지난 5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을 것이고 2019년 늦어든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당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을 공식화한 겁니다. 물론 EMP탄은 한국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핵과 비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 인프뉴클리어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에서 미국이 1962년 토르 핵미사일 발사 당시 1450km 떨어진 지역의 전자기기가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은 그 자체로 EMP탄인데 핵폭탄 투하와 동시에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핵폭탄이 투하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굳이 전자기기 무력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비핵 엠프론 뉴클리어 EMP 연구합니다. 이는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발사 장비에 내장시켜 이를 투하시키는 겁니다. 유효 반경은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유효 반경에 해당하는 범위의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되고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 없고 가격 또한 핵에 비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핵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공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푸틴은 수세에 몰리자 핵 위협으로 전 세계를 긴장에 빠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칫 실제 핵을 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됐었죠. 그런데 당시 푸틴이 의미한 것은 핵이 아니라 EMP탄 공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불특정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위협을 해왔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핵무기 공격이 아닌 EMP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EMP탄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했었죠.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상공에서 길이 2m, 직경 30cm의 EMP탄을 투하해 상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전자기파를 발사했는데 이는 발전기 방식의 막스막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km 유효 반경의 EMP탄을 개발했는데 항공기 투하형
미사일 탑재형 등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만 EMP탄은 전선이나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숨은 쉴 수 있는 통풍구가 지하 벙커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EMP 분야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의 개발 상황이 두렵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조국 평화등일위원회 조평등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회 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공화국 북반구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전자기펄스탄, 다국적 대형 수송할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 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들 무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대비해 준비하는 무기는 비단 EMP탄뿐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무기로 정전탄이 있는데 이는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입니다. 오랜 세월 한국이 갖지 못했던 무기핵을 마침내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우회로를 통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 보유를 결사 반대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 핵 보유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한국은 어떻게 보유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화회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며 다가오는 핵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핵 사용에 대해 소문만 돌았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을 전쟁에 동원할 것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의 입에서 더티팜이 사용될 것이며 핵 사용과 관련 이제부터는 다른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더티밤은 저위력 핵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입니다. 더티밤이 터질 경우 대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분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핵무기와 다른 점은 더티밤의 경우 위력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범위와 규모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이 터진 주위로 강력한 방사능이 분출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방사능에 의해 망가지는 핵무기와 달리 더티밤은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무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본격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과 적군과 아군, 모든 진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핵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 러시아가 마지막 수단까지 꺼낸 것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알렸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더티밤 사용 선언이 우크라이나와 그의 동맹국을 흔들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저위력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지적.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핵을 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핵 탑재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에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위치를 공개. 이 잠수함의 사거리 안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향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미군의 주력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견제 의사라 할 수 있죠. 러시아도 이에 대해 모르진 않았으나 메시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과 쇼이구 장관은 미국 핵 잠수함 위치 공개와 발맞춰 더티밤 사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사용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것을 암시했죠.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핵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올 수 있는 핵 사용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 무기를 수입하며 재난에 대비하던 폴란드가 있었죠. 폴란드는 러시아가 기어코 핵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곤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에게 핵무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주간지 가제타 폴스카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유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폴란드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안보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핵은 필수라 말한 그는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을 다른 국가에 누출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명백히 폴란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조차 부인하며 미국에선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죠.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서 더치밤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도 기존 핵무기 제공 거부 입장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근거리에 위치한 폴란드 역시 더치밤의 여파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침략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최근 벨라루스도 기존 중립 입장에서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면서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다급하게 재래식 병력을 사들이며 전쟁에 급격하게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한가운데 빠르게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 중에서 폴란드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해당 국가였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무기를 직접 본 폴란드는 만족스러운 무기 경험을 통해 다량의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올해 국내 방산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하나로 약 2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카이에 FA50 경공격기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문, K39 다연장로켓 288문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싹쓸이하면서 구입을 서둘렀죠. 다른 국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폴란드는 너무도 많은 물량을 선주문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물량의 생산 라인을 전체 다 가동하는 등 폴란드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장 가동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21조 금액의 무기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무기 도입까지 폴란드가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호주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레드백까지 폴란드가 구입을 검토한 것이죠.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스포르크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의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을 지칭하는데요.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레드백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만약 레드백까지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면 약 8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무장을 폴란드는 갖추면서 본격적인 전쟁 대비에 나선 것이죠. 거기에 더해 폴란드는 핵무장 논의까지 나서며 핵까지 겸비한 강군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물론이고 B-61 전술 핵폭탄까지도 폴란드에 도입할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미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폴란드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비행장에 B-61-11을 탑재할 전투기를 파견, 폴란드를 방패로 러시아 핵 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 배치와 관련 한국도 전술 핵 배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B-61-12 핵 배치와 관련 한국에게 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군사협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과거 2014년 한국은 폴란드와 군사협정을 체결, 양국 사이의 국방 분야 협력과 교류를 중점으로 두 국가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군대에 필요한 군수 지원은 물론이고 당사자 군대에 대한 현대화된 무장 및 군사 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장 및 군사 장비 공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도 이 공유의 개념 아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과 지속적으로 군사 협력은 물론 방산 분야에 있어 교류가 잦았던 입장이기에 핵 문제에 있어서 폴란드는 한국의 입장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폴란드 역시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핵무기 소유에 대한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핵무기 보유 여론에 대해서도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미국에게 제공받은 핵을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동관리까지도 나설 수 있는 셈입니다. B-61-12 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도 한 차례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에 미국도 한국에게 핵을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더티밤 사용으로 북한에서도 더티밤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비할 수 있게 핵을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 이래저래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핵을 공유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가까운 국제 정세와 폴란드와의 물자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만 비로소 북한에 맞설 무기를 한국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랜 염원인 한국 핵보유가 마침내 현실에 실현되길 기원하며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의 1위까지 핵을 준 국가들이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F-21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하늘로 날만 오른 후 KF-21은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처음 실물이 공개됐을 때부터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KF-21은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 중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했던 터라 이런 의혹 제기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발생했는데요. 끈질기게 분담금을 미납하며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F-21의 무장 성능 테스트 성공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난데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순조롭게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잠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2호기는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무장 분리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장 운영 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미사일 등의 무장을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체의 구조와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의 변화 등을 체크해 안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이전 지난달 28일 매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탄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앞서 현 시대 최고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분리와 기총 사격을 성공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AIM-2000 미사일 분리가 성공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동체에서 분리만 하면 되지만 AIM-2000 미사일은 추진체로 발사되는 형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KF-21이 공중전 발생 시 상대 전투기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근거로 KF-21의 무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요? 일단 의혹 확인에 앞서 KF-21이 지난달 28일에 실시했던 미티어 분리 시험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동체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리에 성공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체 투하 방식의 미사일이라도 해도 분리에 성공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체 역시 항공 역학적 설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미사일은 기체 하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 흐름의 영향을 받아 분리된 후 아래로 곧게 투하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올라와 기체를 가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미티어 미사일 분리를 성공한 것은 기체가 항공역학이나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KF-21이 기총을 발사할 때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역시 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정도로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KF-21이
기총 발사 시 발생한 불꽃은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광탄으로 인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총에 장착하는 탄약에는 3위 사이에 예광탄을 삽입합니다. 이는 조종사가 야간에 기총 사격 시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발사되고 있는가를 육만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결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기총뿐 아니라 차량이나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중기관총의 탄약들도 일정 간격으로 예광탄을 장착합니다. KF-21 무장시험에 제기된 해외 네티즌들의 의혹들은 모두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이 초음속 비행, 이사 레이더 장착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까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철면피의 아이콘 인도네시마가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그동안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개발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 하나 없고 분담금도 미납하면서 한쪽 발만 간신히 걸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던 셈인데요. 계속 분담금 납입이 지연되면 인도네시마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자 지난해 11월에 93억 원을 납부하고 지난 2월에 4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KF-21 개발에 투입되는 8조 8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완납하기로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담금을 완납하면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 일대를 인도함과 동시에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자료를 이전하며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272억 원을 납부한 뒤 4년 동안 2019년 1월 이후에는 단 한 푼의 분담금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의 일부를 찔끔 납부한 것은 자신들이 아직 KF-21 개발 사업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퍼포먼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KF-21 시제 5호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것이라며 자국의 조종사가 2023년 말에 KF-21 시제 5호기를 시험 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 등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F-21의 전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4호기까지 제작돼 시험 비행 중인데요. 4월이나 5월쯤 가까운 시일 안에 시제 5호기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대로 KF-21 시제 5호기가 인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KF-21 기체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카이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방사청의 관계자 역시 분담금 납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KF-21 시기가 인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박을 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납금을 미납하면서도 계약한 내용대로 KF-21 시제 5호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KF-21-5호라고 적힌 귀여운 종이 비행기나 사뿐히 날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선짓도를 꺼낼 정도로 KF-21의 시험 비행은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을 만큼 매끄럽게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장으로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무장분리 시험에서 KF-21은 미티어와 AIM-2000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미티어 미사일은 엠비더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 등의 원거리 기동, 목표물을 겨냥하고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이 3.7m의 무게는 190kg이며 최고 속도 마하사 이상으로 날아가고 최대 사거리는 100km에 달합니다.
미티어의 장점은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덕티드 로켓이 추진 기관으로 장착됐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이 장착된 미사일은 일반적인 고체 추진체를 활용하는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M-2000은 독일이 사미드 아민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길이는 2.9m이며 중량은 87.4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3에 달하고 사거리는 25km 이상입니다. 플레어 같은 적외선 교란에도 잘 속지 않고 추력 편향 제어 장치와 발사 후 조준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뒤를 추격하는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와의 호환을 위해 사이드와인더가 탑재 가능한 전투기에는 AIM-2000도 탑재가 가능해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티어나 AIM-2000 모두 KF-21의 무장으로 손색이 없는 미사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운용 효율성입니다. AIM-2000 한 발당 가격은 5억 원 정도이며 미티어는 한 발당 26억 원이나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인 LG 넥스원에서는 공대공 아이어 탐색기와 표적 적응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며 아이리스 시스템은 중적외선 대역 피파 방식의 시커와 양자 무무령 적외선 시커, 지속 냉각형 스털링 맨진 등을 개발해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 KF-21이 진정한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고 개발 예정 중인 무인 스텔스기 가무리 X2가 실전 배치되어 KF-21과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단숨에 6세대 전투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고 한국형 중거리 유도 폭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무리 X2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인 무인 스텔스기의 성능에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니 D2 폭격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완성된 KF-21과 가머리 X2가 결합된 편대비행이 내뿜는 시너지 효과는 주변국들이 감히 우리 명공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4월 시기 출고식이 열리면서 KF-21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첨단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며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분담금 문제와 갖가지 루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딛고 순탄하게 시험 비행을 이어가는 만큼 양산과 실전, 배치도 무사히 마칠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